신규 확진자 수 800명대 중반을 나타내면서 3차 대유행의 가파른 확산세는 새해 들어서 다소 주춤해진 양상입니다. 정부는 완만한 감소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당분간 방역의 고삐는 더 죄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확진자부터 좀 짚겠는데요. 840명 늘었고 1000명 아래로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비슷한 질문 제가 김윤 교수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감소세라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요? 어떻습니까?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들어서 닷새 동안 하루 빼고 1000명대 이하를 기록했는데 보통 저희가 그 감소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주일 정도의 경향을 보고 일주일 평균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며칠 더 남긴 했지만 그 지금 같은 추세가 되면 감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주의를 할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대규모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 그 집단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관계없이 대규모로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고 그게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전파로 이어진다고 하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임시 선별에서 그 찾아내는 그 확진자 수가 그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 신고 받아서 또 검사를 해보고 그걸 다시 집계해가지고 나온 이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숙제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전수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66명입니다. 동부구치소만 놓고 보자면은요. 이게 저희가 늘 전수검사할 때마다 수가 대량으로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동부구치소의 상황은 이게 뭐랄까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라기보다는 다음에 또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에 나온 숫자보다는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말에 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들, 접촉자들을 이감을 했고 이감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1인 1실의 격리실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훨씬 한 방에 머무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한 방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점차 동부구치소발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인 1실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은 우리가 지켜봐야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꼬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1월 20일까지는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작년 12월 28일에 이감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얼마나 1인 1실 원칙이 지켜지는 격리가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꼬리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또. 교정 당국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꼬리가 길게 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교정시설에 관련해서요. 이 내용 좀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뒤늦게라도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하루에 한 매씩 한 명당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동부구치소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그런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를 한다. 그래서 좀 그 검사 주기를 좁혀서 빨리 그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구치소 말고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교정기관 중에서 11개는 이미 검사가 전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상황이고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해서 예. 조속하게 전수검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온 특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신속 항원 검사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PCR 검사랑은 그 다른 다릅니다. 검사인 네.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예.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검체의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바이러스의 양이 적으면 검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예. 예, 그런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전파력이 높은 사람은 찾아낼 수 있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PCR 검사보다 예를 들면 교정시설의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네. 그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직원이 근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조치 나온 것도 있습니까, 평론가님? 네, 일단 조치가 나온 것은 원래 이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앞으로도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할 경우는 비접촉자를 대구 교도소에 이감하는 신축 사동으로 이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교정 시설이 굉장히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밀집도 자체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면 좀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송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접촉자의 어떤 추가 확산, 이 차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네네. 이렇게 교도소가 고층으로 지어지고 굉장히 밀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는 한간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좁은 면적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넣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인식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과연 그렇게 시설을 짓는 것이 교정 시설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네네.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또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접근까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 때랑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 때는 그 역학조사나 물론 초반에는 신천지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인 비난이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신천지가 뒤늦게라도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완만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상황은 지금 명단도 지금 부정확하고 역학조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집회에 누가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조사가 명확하게 돼야 될 텐데 네. 교인들이 일부 좀 뭐 부인을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명단도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 이 이제 BTJ 열방센터라고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교단은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예. 인터콥 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이 센터 건물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상주, 울산 두 군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렇다면 그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전국적으로 다시 퍼지는 그런 세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단의 관계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종교가 이 종교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은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오히려 그 방역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범죄로 인식이 되고 교단의 이미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신도들의 건강이나 생명 예.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교단 스스로가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초기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면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많기 때문에 협조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명까지 지금 누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그 상황을 보니까 초기에 이제 그 80대 분 돌아와서 사후에 확인되신 분이랑 네. 같은 비행기를 타신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기내에서 혹시나 전파됐을까? 네. 아니면 원래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잠복기가 지나서 이제 이게 발현이 된 걸까? 이제 그 두 가지 가능성인데 후자 쪽에 주로 무게를 많이 전문가들께서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내에서 다른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항공기가 일반적으로 좀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이라 예, 예. 기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네. 굳이 이제 가능성을 두자면 후자 쪽에 두시는. 예.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좀 걱정인 것이 이 변이 바이러스 얘기 다룰 때마다 저희가 늘 이제 묻는 질문인데요.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이게 지역 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제 이 우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과 접촉하거나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사례는 있는데 예. 그분들을 검사한 결과 확진이 나온 건 확진이 나온 사례는 없어서 예.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운이 없어서 예. 예를 들면 가족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그 가족들이 또 지역사회로 전파하고 또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서 다른 사람들 접촉하는 사이에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격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그 새로운 확진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 가능성이 낮다 예. 또는 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제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예.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고 벌써 어쨌든 12명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당국에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이건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네, 그리고 그 영국처럼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거쳐서 입국을 하거나 어쨌든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가족에 의한 접촉이나 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서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는 대책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초기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한계점에 내몰린 그 자영업자 분들의 인터뷰는 저희가 어제도 실어드렸고 그저께도 저희가 인터뷰를 마련해서 들어봤는데 버틸 수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고요. 집단 행동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헌법 소원까지 제기가 됐습니까? 네, 헌법 소원의 이유는 재산권 침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네.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사회 안전이나 공공 복리, 국가 안보 이런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위헌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낼 가능성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게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 행동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까지도 어느 정도 침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합헌, 위헌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격하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할 대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몇 가지 대책들은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당분간 확진자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전제를 해두고 또 그런 대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좀 반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 같은 경우는 식당은 9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카페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형평성 문제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카페 뭐 1인 입장이라든지 또 거리두기를 띄우고 들어간다든지 뭐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마실 때의 외의 시간은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수칙들을 좀 붙여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이런 대책들도 한편으로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쪽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이 경우도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또 과호흡을
마스크를 쓸 수가 없죠. 과호흡을 하게 되고 이런 운동 말고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거리두기를 강화 혹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된다. 이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올해 본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이것으로는 3단계까지를 포함한 2.5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운영의 길을 다시 열게 해주는 그런 제한적인 운영 방침들을 만드는 방안은 이제 또 따로 가더라도,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따로 봐야 되고요. 아무튼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윤 교수께서도 보상이 이렇게 턱없이 모자라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아마 피해는 더 많이 누적될 것이고 피로도도 더 많이 누적될 거고요. 그런 이제 한계에 몰렸으니까 이제 이런 집단 행동까지 나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가 실내 체육 시설 등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지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추후에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서 평론가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완화 조치라는 게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교수님?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내 체육 시설 아마 면적당 이용자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뭐 중간에 좀 휴식기를 두고 환기를 하도록 하거나 또 기구들을 잘 닦아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닦아서 뭐 그 비말이 운동기구 같은 데 묻어 있는 것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걸 막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는 근본적으로 아쉬운 게 제 기억에는 실내 체육 시설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지난 1년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경험한 사례도 몇 개 있습니다만, 몇 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부가 소위 이제 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에서 대부분의 감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교시설, 병원, 뭐 복지시설 이런 데서 대부분의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뭐 생활체육시설 같은 곳에 업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이제까지 감염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도대체 몇 건이나 감염이 생겼는지, 몇 명이나 감염이 됐는지, 지금 정부가 영업을 허용하고 있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헬스센터 같은 곳이 위험도가 더 높은지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직관적인 판단, 그냥 감염 위험성이 높다, 운동하고 비말이 많이 튀니까 그 위험성이 높은 시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라는 지적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거로 든 게 최근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근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개인 간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 뭐 집에서 가족 간의 감염도 포함이 되고 사람들이 만나서 뭐 카페에서 옛날에 차 마시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감염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지금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육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그렇게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내용 마지막으로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